네, 안녕하세요. 이화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시를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자, 봄비라는 시가 교과서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 한번 살펴보면서 시 속에서 비유하는 표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시를 한번 읽어보자. 봄비, 해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양학.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 달빛 내리던 지붕은 두둑 두두둑 큰 북이 되고 아기 씻던 세숫대야 바닥은 도당도당 도당당 작은 북이 된다.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 퐁퐁 뒷마을 연못에선 풍풍 풍풍 외양간 엄마소도 함께 댕그랑 댕그랑 엄마 치마 주름처럼 산들 나부끼며 왈츠 봄의 왈츠 하루 종일 연구한다. 네, 심부섭이라는 분이 쓴 봄비라는 시였습니다. 네, 비가 내리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소리가 막 들리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죠. 자, 이 시 속에서 다양한 비유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직접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처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비유의 묘미죠. 어, 이제 수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수학 교과서가 떠오를 수도 있고 문제가 떠오를 수도 있고 숫자가 떠오를 수도 있고 혹은 뭐 수학자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학이라고 했을 때 이 수학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학이라는 게 눈에 딱 하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수학책을 떠올리고 수학자를 떠올리고 수학 문제를 떠올리고 혹은 내가 수학과 관련해서 있었던 경험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머릿속에 그림처럼 영화처럼 지나가게 되죠. 이제 우리는 추상적인 것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머릿속에서는 구체적인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로 머릿속에서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수학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랑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유라는 것은 시라는 이 장르가 굉장히 짧은 단어들로 그리고 추상적인 말들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건데 여기에서 시가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이 시를 듣는 사람들,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시에는 비유적인 표현은 이제 뭐 거의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봄비라는 시에서 보자. 해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향악. 교향악은 이 관현악이라고 하죠. 밑에 여기 나와 있죠. 봐봐요. 관현악을 위해 만든 음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죠. 그 관현악이라는 것은 우리 관악기 이렇게 뭐 트럼펫이라든가 트럼본이라든가 뭐 플룻이라든가 이렇게 막 안에서 소리가 이렇게 우리가 뭐 불거나 해서 안에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울리는 그런 악기들 그런 악기들을 위해서 만든 교향악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무슨 클래식 음악들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음악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되게 웅장하고 막 다양한 소리들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큰 음악이 되겠지 그래서 큰 은혜로 내리는 교향악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봄비라는 게 그 빗방울들이 무수히 많은 빗방울들이 제각각의 소리를 내면서 후다닥 후다닥 떨어지는 거잖아. 그걸 이렇게 그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제 커다란 하나의 음악처럼 들린다라고 이제 봄비를 표현한 거야. 큰 은혜로 내리는 교향악.
해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양아. 이거는 은유라고 할 수 있지. 바로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 달빛 내리던 지붕은 두두둑 두두둑 큰 북이 되고. 와, 자, 일단 앞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달빛 내리던 지붕이 이제 악기가 돼야겠지, 그지? 어. 얘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 해놓고 달빛 내리던 지붕은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악기가 된다는 거야. 어떤 악기일까? 큰 북이라는 거지. 그래서 소리가 두둑 두두둑 하고 나는 큰 북이 된다. 지붕은 큰 북이다. 근데 은유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아기 손 씻던 세숫대야 바닥은 또 이제 악기가 되겠지. 도당도당 도당당 작은 북이 된다. 어떤 형식인지 알겠죠?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퐁퐁, 뒷마을 연못에선 쿵쿵쿵쿵. 외양간 엄마 소도 함께 댕그랑 댕그랑. 이제 외양간에 있는 소가 그 뭐죠? 어, 소, 소 코에 이거 뭐 달려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댕그랑 댕그랑 하는 걸까? 아니면은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이 그냥 떠올리기에는 소에 이렇게 뭐 줄 같은 게 혹시 매여 있으면 거기에 무슨 조그만 종 같은 게 달려 있으면 댕그랑 댕그랑 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 내가 나도 소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코에 있는 게 댕그랑 댕그랑 소리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어쨌든 이 봄비가 내리는데 이 댕그랑 댕그랑 하는 소리가 소랑 함께 뭔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까? 자, 다음 엄마 치마 주름처럼 산들이 나부끼며 왈츠, 봄의 왈츠, 하루 종일 연주한다. 이 산들 산 위에 이제 비들이 막 차차차차 내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엄마 주름처럼이니까 이게 굽슬굽슬 굽이굽이 쳐 있는 그거를 엄마 주름처럼 이렇게 했죠. 지급법이죠. 산들이 나부끼는 산들이 막 흔들리는 산들이 진짜 흔들릴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비들이 막 내리니까 거기서 막 흔들리는데 그게 콕 이 왈츠, 그냥 춤을 추는 것 같다. 봄의 왈츠를 하루 종일 이렇게 이 연주를 하는 것 같다. 뭐이 어, 왈츠는 이게 되게 땅땅땅땅땅땅땅땅땅 하는 되게 이제 춤추기 좋은 음악이죠. 옛날에 이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군무를 추죠. 그런 느낌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네, 좋죠. 좋은 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음악을 좀 잘 알아야 이해가 좀 잘 되겠다, 그죠? 네, 멋집니다. 자, 이처럼 이제 비유하는 표현들이 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 느껴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낭독하면서 봄비 머릿속으로 비가 내리는 장면 상상을 하면서 보면은 시인이 원하는 그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의 느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낭독해 봅시다. 봄비 글 심우섭 그림 노성빈 해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양악.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 달빛 내리던 지붕은 두둑 두두둑 큰 북이 되고 아기 손 씻던 세숫대야 바닥은 도당도당 도당당 작은 북이 된다. 앞 마을 냇가에선 퐁퐁퐁퐁 뒷마을 연못에선 쿵쿵쿵쿵 외양간 엄마 소도 함께 댕그랑 댕그랑 엄마 치마 주름처럼 산들 나부끼며 왈츠 봄의 왈츠 하루 종일 연주한다. 네, 좋았죠? 봄비가 얼마 전에 내렸어요 여기. 그런데 이제 안희에는 봄비 내릴 때 눈이 같이 내렸다고 하더라고. 역시 우리 안희는 4월까지는 이제 두껍게 입고 다녀야 돼요. 알겠죠? 네. 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보면서 머릿속으로 시인이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을 써서 자기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지 봅시다. 서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시집을 쓰잖아 시인들이. 시집을 쓰는데
그 책 앞에 제일 앞에 우리 그냥 책들 보면 머릿말이라고 있지. 그래서 뭐 작가의 말이나 무슨 머릿말 같은 게 책 앞에 딱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어땠다 어땠다 하면서 뭐 그런 것들 막 있죠. 어 그런 식으로 시집 제일 앞에 이 시집을 쓰면서 혹은 이 시집에 이제 들어가는 머릿말 같은 느낌으로 쓰는 시를 서시라고 그래. 서시. 보통 서시라고 그래.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앞에 이제 시집 제일 처음에 이제 쓴 시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명시죠, 명시. 보겠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윤동주 시인의 서시였습니다. 자, 이 시인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있던 그 시기에 이제 이 시를 쓰셨어요. 그리고 어 일제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 우리의 이제 우리 민족의 그런 울분을 이제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담겨 있죠. 예. 보면은 여기서 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제 하늘은 보통 이제 뭐 거대한 무슨 절대자나 그러니까 무슨 옥황상제가 있거나 하느님이 있거나 근데 여기서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러니까 다시 좀 이제 해석을 하면 양심이라는 거야. 이건 양심. 죽는 날까지 내 양심에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거를 하늘이라고 넓고 맑은 존재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곧 뭐다? 양심이다. 근데 죽는 날까지 양심에 내 양심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지 않고 이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하늘이 떠오르죠, 그죠? 하늘이 떠오르죠. 양심이라고 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추상적인 건데 구체적인 하늘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멋지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바람이 날 뭐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 괴롭게 만든다고. 바람이 날 괴롭게 하는 거죠. 바람 그러면 이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바람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이런 만행이라든지 일본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 있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보통 말해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괴로워했다.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쓰지 않고 ipse에 있는 바람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ipse는 이제 우리 뭐 민족이라든지 우리 한민족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ipse에 있는 바람은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멋들어지게 바람 이제 조그만한 잎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막 이제 불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만든 거죠. 굉장히 비유적이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근데 손을 뻗으면 다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거예요. 별을 이제 아 별아 난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널 원해 하는데 별은 너무 멀리 있어. 그래서 이 별은 보통 이제 뭐 이상적인 것, 내가 바라는 것, 혹은 뭐 희망, 뭐 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 그래서 난 희망을 여전히 품고 노래하겠다.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바람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 우리 한민족 많은 사람들을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노래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게 내 운명이다. 이거야.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별을 노래하는 게 운명이다. 그렇게 걸어가겠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이 확 부니까 별이 막 이제 흔들리죠. 그죠? 별이 근데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별은 흔들리지 않죠. 근데 바람이 일렁거릴 뿐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전히 힘든 이 시기구나. 하지만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꿋꿋이 이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이 시인의 담대함과 결연함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좋아하는 시라서 그냥 들고 온 거야. 네, 여기까지 시를 통해서 오늘 비유적인 표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은 이제 특별히 뭐 남기지는 말고요. 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추상적인 단어들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들 있잖아. 뭐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오직 뭐 기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내가 눈에 보이도록 뭔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 그게 오늘의 과제야. 알겠죠? 오늘 수고했어요.